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교통위원회에서 25년간 근무해온 한 여성이 미국과 영국의 지하철은 전통과 자부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 방치돼 있지만 사실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자국의 시스템보다 타국의 한국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극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극찬받았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한국인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일본에서 보여준 놀라운 결단력은 한국 지하철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미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우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뉴욕 지하철에 도입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배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뉴욕에 적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몇 년 후 서울의 방식을 뉴욕에 도입한 뒤 전 세계에서 뉴욕 시스템의 변화를 극찬하며 서울이 이룬 성과를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혹시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인 무언가를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런던 지하철 시스템을 처음 가까이서 봤을 때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 클라크이고 지난 25년 동안 도시들이 어떻게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는지 연구해 왔어요. 지금은 뉴욕 교통자문위원회의 도시인프라 연구국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저와 열차의 인연은 훨씬 전에 시카고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열차에 반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저는 13살이었고 엄마와 함께 시카고의 고가철도를 타고 있었죠. 창밖으로 도시가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차창에 코를 바짝 대고 있던 제가 있었어요. 열차는 고층 빌딩들 사이를 지나며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금속 상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시 중심부로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느꼈던 매력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이후 전 세계의 교통 시스템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런던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런던 지하철은 마치 도시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거대한 거인 같아요. 도시 곳곳으로 뻗어나간 열차, 터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네트워크는 너무 오래돼서 1863년에 처음 건설됐을 당시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을 정도예요. 처음 봤을 때는 모든 게 그저 멋져 보였어요. 곡선형 벽돌 천장과 알록달록한 타일로 꾸며진 아름다운 오래된 역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차들. 하지만 연구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 오래된 시스템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외관은 웅장해 보이지만 내부는 큰 수리가 필요한 오래된 집 같았어요. 터널 중 많은 곳이 100년도 넘게 전에 지어진 것들이라서 이제는 낡고 쇠약해졌더라고요. 환기 시스템은 여름철 폭염에 역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전기 시스템 중 일부는 너무 오래돼서 교체 부품을 구하는 게 마치 고전 자동차 부품을 찾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 점검을 시작했던 주에 빅토리아 시대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은 한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마차가 다니던 시절부터 서있던 벽돌벽이 보였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마치 얼어붙은 폭포 같은 광물 퇴적물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공기는 제동장치 먼지와 습기가 섞인 두꺼운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한 고참 엔지니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대적인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이 역사적인 터널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상 대피 경로도 없고 현대식 환기 시스템도 없고
오늘날 기준에 맞는 소방 설비도 없었어요. 조사를 계속할수록 문제는 더 많이 보였어요. 열차의 이동 안전을 관리하는 신호 시스템은 1970년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현대 도시를 50년 된 컴퓨터로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유지보수 작업을 종이로 기록하고 있었고, 다른 도시들은 이미 수년 전에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했는데 말이에요. 가장 걱정됐던 건 안전 문제였어요. 비상구간 거리가 너무 멀었고, 정전이 발생하면 통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플랫폼이 너무 붐벼서 사람들이 선로 가까이에 위험하게 서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작은 사고 하나가 큰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론 이런 오래된 시스템이 하루하루 수백만 명의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만난 작업자들은 모두 헌신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들은 터널과 역의 구석구석 낡은 장비들의 특성을 모조리 꿰뚫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때로는 마법 같은 손길로 이 거대한 기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술과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다른 도시들은 더 새롭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경이로움이었던 런던 지하철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혁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첫 주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역들을 바라보며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바로 결심이었죠. 이 잠든 거인을 깨워 현대 세상에 발맞추도록 도와야 한다고요. 다만 그 역할이 저라는 건, 그리고 이 일이 제게 얼마나 개인적인 일이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2015년 7월 13일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뉴욕에서 평범한 월요일 아침으로 시작했던 날이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안전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 전화가 진동했어요.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뉴스 틀어봐. 런던에서 폭발이 있었대.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 남동생 토마스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런던에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연구실로 가는 길에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BBC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헤드라인은 제 불안을 확인시켜줬어요. 런던 지하철 피카딜리 라인 대폭발 발생. 영상에서는 러셀 스퀘어 역에서 짙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셔츠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에스컬레이터를 뛰쳐나오고 있었어요.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질 않았어요. 문자도 읽히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초조함은 배가 됐어요. 뉴스에서는 부상자가 많지만 사망자는 없다고 보도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3시간이 지나서야 토마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멜리아, 나 괜찮아. 토마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끔찍했어. 내가 타고 있던 칸에서 2칸 뒤에서 일이 벌어졌어. 토마스는 폭발이 터널을 관통하며 얼마나 강력했는지 설명해줬어요. 폭발 직후 불이 꺼졌고 긴급 조명이 켜졌지만 희미했고 일부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차는 멈춰섰고 연기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우린 안내 방송을 기다렸는데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인터컴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어. 사람들이 점점 패닉 상태에 빠졌고 아무도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나중에 알았는데 CCTV 카메라도 낡아서 연기 속을 볼 수가 없어서 구조팀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대. 토마스가 그 다음에 한 말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같은 칸에 있던 한 노부인이 호흡 곤란을 겪었는데 한 10대 소년이 자신의 흡입기를 빌려줬지만 결국 의료 지원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터널 내 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구조팀이 그들한테 도착하는데 47분이나 걸렸어요. 역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일 무서웠던 건 뭔지 알아?
토마스가 말했어요. 대피 경로가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었어. 우리가 기차에서 겨우 빠져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연기가 가득 찬 터널 안쪽으로 잘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만약 폭발이 더 컸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아도 됐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토마스는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발목을 삐고 연기를 조금 마셨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몇 달 동안 그는 지하철만 타려고 해도 공황 상태에 빠졌고 브레이크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결심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수년간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해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제 동생 이야기였으니까요. 너무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런던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상 대응 프로토콜이 15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더라고요. CCTV 시스템은 너무 낡아서 부품조차 더 이상 제조되지 않고 있었어요. 많은 터널의 비상 조명도 현대적인 기준에 맞지 않았고요. 가장 심각했던 건 이런 문제들이 런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뉴욕, 파리, 그리고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은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고 이후로 수년간 보수와 개량만 되어 왔을 뿐 완전히 현대화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 폭발 사고는 제게 경각심을 일깨워줬어요. 전통과 역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을 가로막는 걸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요. 그런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은 이미 존재했지만 많은 도시들이 비용이나 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변화를 꺼리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임무는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현대화된 교통 시스템의 사례를 찾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승객 안전이 단순히 엑셀 시트 위의 비용 문제가 아니라 토마스 같은 실제 사람들을 지키는 문제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런던 지하철 폭발 사고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어요.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이 더 큰 문제에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제게 2015년 7월의 그날은 단순히 동생이 생존한 날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도시교통 안전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 월요일 아침 뉴욕 대중교통자문위원회 본사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팽팽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 신문에 지하철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제 의견 기고문이 실렸고 동료들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긴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는 마이클 해리스 국장의 엄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의 앞에는 제 신문기고문이 마치 재판의 증거물처럼 펼쳐져 있었고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은빈 머리를 빛나게 했지만 얼굴 표정은 잔뜩 어두웠어요. 클라크 씨, 해리스 국장이 신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번엔 너무 지나쳤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국장님, 대중은 우리 지하철 시스템의 실태를 알 권리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만 해결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요. 당신 글 때문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는지 알기나 합니까? 그는 테이블 위로 이메일 더미를 밀어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시의회에서 보낸 항해 이메일들이에요. 관광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다더군요. 시장실에서도 아침 내내 전화가 끊이질 않았고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어 빠르게 읽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게 요점이었어요. 때로는 상황이 불편해져야만 더 나아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했어요. 지난달에만 신호 시스템이 37번이나 고장났습니다. 지금 우리 관제실은 1980년대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 대응 프로토콜 중 대부분은
910일 이후로 업데이트된 적이 없어요. 단순히 뒤처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요.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위원들은 몸을 움찔거리며 자리를 조금씩 옮겼고 제 눈을 피하려고 했죠. 다들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무서운 법이잖아요. 특히나 그 변화에 많은 비용이 따를 때는 더더욱요. 해리스 국장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 해결책은 몇십억 달러를 들여 아직도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전부 교체하자는 건가요? 100년 넘게 운영해온 역들을 다 뜯어고치고 서울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를 따라 하겠다는 건가요? 잘 작동한다고요? 제가 반박하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수집해둔 사진 폴더를 열면서 말을 이었어요. 여기 42번가 터널벽에 생긴 금 간 사진이에요. 이건 브루클린 브리지 역의 물 피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영상을 재생하며 말했어요. 지난주 유니언 스퀘어에서 촬영한 스파크 튀는 케이블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동료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해리스 국장은 여전히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은 기존 유지 보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안하는 건 수년간 운행에 지장을 줄 일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그리고 2021년 8월이 찾아왔어요. 모든 걸 바꿔놓은 여름이었죠. 그해 여름은 기억에 남을 만큼 무더웠어요. 3주 동안 온도가 95F 약 35C 이상으로 계속됐고 낡은 터널 환기 시스템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 전력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을 때였죠. 여러 대의 열차가 역 사이에 멈춰 섰다고요.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았고 수백 명의 승객이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지하에 갇혔어요. 비상 대응 시스템은 압도당했고요. 우리는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SNS에는 승객들이 창문을 깨고 바람을 쐬는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노인들은 건강 문제를 겪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제가 경고했던 바로 그 재앙이었어요. 다음 날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장면을 보도했어요. 터널에서 구조되는 승객들, 거리 위로 줄지어 늘어선 구급차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낡은 인프라.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럴만했어요. 그 사건이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줬죠. 몇 주 만에 시장은 국제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지하철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추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팀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지하에 갇혀있던 승객들 생각이 났어요. 런던에 사는 제 동생도 떠올랐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즉시 그 역할을 수락했어요. 이건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였으니까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한 도시들로부터 배우고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죠.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결국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해리스 국장은 그 사건 이후로 은퇴했어요. 그의 마지막 날 그는 제 사무실을 들렀어요. 아마도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일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고마웠어요. 가끔은 큰 위기가 있어야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일본에서 열리는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준비하며 가방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도 느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멀고 험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늘 정확하게 운행된다고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정말 기대됐죠. 하지만 도쿄에서 경험한 건 제가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첫날 아침 저는 러시아워 시간에 도쿄역에 서서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역은 정말 거대했는데 지하 여러 층에 걸쳐 14개의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구두가 반짝이는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역의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어요. 여기에다 도착하는 열차의 종소리와 일본어, 영어로 들리는 플랫폼 안내 방송이 뒤섞여 있었죠.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태블릿으로 모든 걸 촬영하고 있던 제 동료 사라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좀 봐요. 이 역은 하루에 5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도시의 전체 지하철 시스템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며칠간 관찰하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걸 막아줄 스크린 도어가 없었고 일부 역에서는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여름철에는 승객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잡 문제가 심각했죠. 러시아어 시간에는 유니폼을 입은 역 직원들, 그러니까 푸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미 꽉 찬 열차에 승객들을 더 밀어넣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멍하니 지켜봤죠. 그들이 승객들의 등을 밀어서 빈 공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승객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네요. 사라가 메모를 하면서 인정했어요. 일본 시스템이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도 있네요. 그 후 며칠 동안 도쿄 곳곳에 여러 역을 다녀봤어요. 어떤 역들은 현대적이고 넓었지만 어떤 곳은 낡아서 타일이 깨져 있거나 조명이 어두웠어요. 그 차이가 정말 극명했죠. 런던 지하철 시스템도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역들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반면에 어떤 역들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거든요. 그러다 현지 교통 관계자들과의 회의 중에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2001년 1월 시노쿠보역에서 있었던 이수연이라는 26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술 취한 한 남자가 선로로 떨어지는 걸 본 이수연 씨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 도와줬대요. 그를 돕기 위해 한 일본인 사진작가도 함께 뛰어내렸고요.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무사히 끌어올렸지만 자신들은 미처 올라오지 못하 고 열차가 들어오면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바친 젊은 남자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일본 관계자들은 이 비극이 그들의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해줬어요. 그 이후로 플랫폼에 더 많은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개선했으며 일부 역에 스크린 도어를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쳤대요. 이수연 씨의 희생은 영웅적인 행동의 상징이 됐고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도록 영감을 줬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비상대응 시스템과 명확한 안전 프로토콜을 마련했대요.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 메모를 보며 이수연 씨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때로는 비극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것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런 순간에서 배워서 더 나은,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일본의 시스템은 효율성과 조직화 면에서 소중한 교훈을 줬어요.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이 경험은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도시교통의 미래에 대한 저의 비전을 바꿔놓을 혁신을 발견하게 될 거였죠. 저는 노트를 덮고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건물 사이로 빛나는 실처럼 열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죠. 내일은 서울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일본에서 본 것보다 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번 방문이 분명 특별할 거라는 걸 느꼈어요.
공항철도가 부드럽게 역으로 들어오는 동안 뉴욕의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게 조용하다는 게 딱 눈에 들어왔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제 커리어에서 가장 깨달음이 많았던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출근 시간대에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뉴욕이나 런던, 아니면 도쿄에서 흔히 보던 혼잡함을 예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마주한 건 마치 미래의 대중교통 같았어요. 사람이 많긴 했지만 모든 게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플랫폼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부터 천장까지 투명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장벽이 아니었고 고급 기술이 적용된 스크린 도어였는데 열차 문과 완벽하게 동기화돼서 열리고 닫혔어요. 이제 사고는 없어요. 제 한국인 가이드인 민지가 설명했어요. 아무도 더 이상 선로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런던에서 사고를 당했던 제 동생 생각이 났고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죠. 그리고 나서 눈길을 끈 건 디지털 디스플레이였어요. 큰 화면에선 각 열차가 선로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몇 초 단위로 보여줬고 그 아래 작은 화면들에선 비상정보, 날씨 소식, 그리고 4개의 언어로 된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민지가 자기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지하철 앱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여줬어요. 게다가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어느 칸에 사람이 얼마나 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반짝이고 벽도 빛났어요. 어디에도 쓰레기 한 점이 없었죠. 청소 인력이 정말 많은가 봐요. 제가 민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 승객들이 깨끗하게 써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공공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 문화예요. 제가 지켜보던 중 한 10대가 우연히 포장지를 떨어뜨렸는데 순식간에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협박하는 표지판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의 여러 지하철역을 둘러봤어요. 역마다 새롭게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선 3개의 다른 지하철 노선이 위에 있는 버스터미널과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노선 간 환승은 바닥에 색깔로 표시된 선 덕분에 명확했고 무빙워크가 있어서 거리가 긴 구간도 노약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의 중앙 통제실에 가보니 전체 시스템이 24시간 감시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지연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문제가 생기면 대응팀이 몇 분 안에 어떤 역이든 도달할 수 있다고 했죠. 작년에 저희 평균 지연 시간은 45초였어요. 통제실장이 얘기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뉴욕에서는 지연 시간을 분 단위 아니면 몇 시간 단위로 재거든요. 역들은 단순히 교통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커뮤니티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역엔 통근자들이 책을 빌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또 어떤 역엔 미술 전시나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했어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선 학생들이 춤 연습을 하는 문화공간을 봤는데 역 전체가 활기로 가득했으면서도 묘하게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가장 울린 건 모든 승객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가 있었고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간격이 최소화돼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도 도움 없이 탈 수 있었어요. 난간에는 점자가 있었고 음성 안내 덕분에 시각장애인들도 혼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어느 저녁 한 할머니가 티켓 기계 앞에서 난감해 보이셨는데 제가 도우러 가기도 전에 한 젊은 학생이 먼저 다가갔어요. 그 학생은 티켓을 사는 걸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서 어떤 출구로 나가야 할지도 알려드렸어요. 이게 특별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에선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관찰한 것들과 아이디어로 노트를 빽빽하게 채웠어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었죠. 난간 높이부터 비상 버튼 위치까지 승객들의 필요를 얼마나 세심히 배려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을 타면서 런던 지하철이 서울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제 동생의 경험도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했어요. 해답은 단순히 기술을 복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중교통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였죠. 서울은 저에게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수단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커뮤니티 공간이 되며 무엇보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서울에서 배운 교훈은 제 보고서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도시 대중교통의 미래를 보는 제 관점 자체를 바꿔놓았죠. 늦은 밤,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서울 지하철역 사진들로 가득 찬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밝게 표시된 도착 시간,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빛나는 승강장 문,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꾸며진 깔끔한 역들. 이 모든 게 저에게 큰 결심을 심어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 떨리는 손을 감추고 침착한 목소리로 뉴욕 교통국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25명의 이사진이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노트북을 연결해 프로젝터에 화면을 띄웠어요. 이번이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이걸 봐주세요. 제가 말하며 화면을 나눠 보여줬어요. 왼쪽에는 어둡고 더러운 뉴욕 지하철 플랫폼, 오른쪽에는 벽에 예술 작품이 걸려있고 4개 국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들이 있는 밝은 서울 지하철역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요. 단지 더 깨끗하고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기도 해요. 그 후 2시간 동안 저는 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서울의 자동 승강장 문이 어떻게 사고를 예방했는지 보여줬고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해 위험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응급 대응 시스템도 설명했어요. 여름 폭염에도 역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공기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350억 달러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많이 들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걸 한번 봐주세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최근 5년 동안 사고 지연,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계속 수리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어요. 서울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사진들이 아직 완전히 설득되진 않은 것 같았지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함께 서울을 방문했던 동안 촬영한 30분짜리 영상이 있었거든요. 미래의 지하철 한국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뉴욕 시민들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게 해줬어요.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곧 뉴스 방송국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하철 악몽 이야기를 인터넷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름 정전 때 뜨거운 열차에 갇혀 있었던 일, 지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놓친 일, 늦은 밤 어두운 플랫폼에서 느꼈던 공포. 하지만 그들은 희망도 나눴어요. 우리 지하철이 달라질 수 있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었죠. 여론의 압박이 점점 커졌어요. 지역 단체들은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모임을 열었고 학생들은 서울 지하철역과 뉴욕 지하철역을 비교하는 틱톡 영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제 비판자였던 사람들 중 일부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변화를 원하는지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한 지 3달 후 저는 같은 회의실에 다시 섰어요. 이번엔 이사진이 23대 2로 현대화 계획 전체를 승인했어요. 우선 5개 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향후 10년간 전 역으로 확장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역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처럼 밝은 조명을 설치했고
더러웠던 타일은 깨끗한 흰색 타일로 교체됐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줄 승강장 문을 설치 중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제 동생과 런던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를 떠올려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많은 안전 개선에 영감을 준 이수연 씨의 희생도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제가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상기시켜줘요. 어제는 유니언 스퀘어 역의 공사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 10대 소녀가 저를 멈춰 세우며 안전문이 언제 설치되느냐고 물었어요. 제 여동생이 시각장애인인데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문이 있으면 동생이 혼자 지하철을 타는 걸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으로 공사 일정을 보여줬어요. 3주 남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지 볼래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완공된 역의 3D 렌더링 이미지를 보여줬거든요. 그 순간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안전한 역과 더 나은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지금도 서울에 갈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진으로 찍어와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데 정말 관대했어요.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건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일이란 걸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첫 번째 현대화된 역이 곧 개장할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곧 뉴욕 시민들은 제가 서울에서 봤던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지하철 시스템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지만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다른 도시 사람들도 뉴욕에 와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서울에 가서 배웠던 것처럼요. 진보란 이런 거잖아요. 서로에게 배우고 잘된 걸 나누고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